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사회적 기업 희망 이룸을 이끌고 있는 대표 정지선입니다. 희망 이룸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 분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음악, 체육, 제과제빵, 커피, 그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저희가 교육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부터 오케스트라를 하고자 해서 오케스트라가 된 건 아니었어요. 한 분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아이의 피아노 교육을 의뢰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1명, 2명 늘어나게 됐어요. 하나, 둘. 나중에는 8명이 됐고 그래서 기악 합주팀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멜로디언도 들어오고 실로폰도 하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플룻으로 바뀌고 첼로로 바뀌고 바이올린으로 바뀌게 됐어요. 어느 날 20명이 되고 30명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작은 챔버 오케스트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관현악 오케스트라가 되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창원시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올해 이제 그 성과로 직업형 오케스트라, 직업형 장애인 최초의 창원 한마음병원에 소속된 교향악단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연주를 하게 된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여기 창원 한마음병원에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고용을 해주시고 이들이 또 자기의 할 수 있는 일로 사회 봉사하게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하고, 사실 이 장애인 분들 중에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 중에 발달은 직업을 가지시는 장애인 분들 중에도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전 국민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세요. 손기술이 뛰어난 분들이 제조업에 거의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술 쪽에 이렇게 종사를 하는 거는 전무후무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단원 중에 한 분은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공장에 일을 하러 간 친구가 있었어요. 가면서도 그 친구가 그랬어요.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절대 내 악보를 버리지 마라. 한마음병원에서 이렇게 예술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 다시 왔을 때 저희가 막 너무 기뻐서 다 같이 진짜 우리 지휘자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 모두 다 기뻐했던 기억이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오케스트라가 돼서 저희도 이번에 이걸 놓고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작지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 예술인 직업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비장애 예술가들도 먹기 살기가 힘든데 무슨 장애 예술가들한테 고용의 기회를 주냐 이렇게 했는데, 하충식 이사장님한테 제가 제안서를 딱 드렸을 때 이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들이 연주 잘합니까? 정지선 단장님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일면식도 없었는데 우리도 장애인 의무 고용 직장이단 말이에요.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정상인들은 수십 번 하면 되지만 이 양반들은 수백 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과정들이 중요한 거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자존심도 지켜주고 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한번 해볼만 하구나. 현실에 이제 가능하구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 왔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구나를 저희는 체감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잘했다.
스스로가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새 참 기쁩니다. 네, 마음 갑시다. 셋. 우리가 같이 듣고 더 이쁘게. 그 전에는 그냥 프로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일반인 상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애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있겠냐,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다 같이 5마디부터 해볼까요? 하면 5마디를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훈련을 통해 가지고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50마디, 100마디, 뭐 많게는 300마디 부터 시작합니다 하면 마디를 바로 찾고 연주를 바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쉬운 곡이든 어려운 곡이든 첫 시작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들이 바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는 7, 8년 전에만 해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1년 지나면서 동요, 2년 지나면서 경음악, 한 5년째 접어드니까는 교향곡까지 계속 성장하는 건 눈에 보이고, 올해 1월 21일부터 제 악보에 날짜가 적어놨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연습해서 떼자 했던 곡이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곡이었습니다. 한 70%? 80%까지 곡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간이 굉장히 긴데, 얘들이 조금 처음부터 시작은 늦지만 길게 보고 이렇게 가면은 끝 지점은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랑 상관없이 똑같은 완성된 곡을 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게 만난 친구들은 1년, 2년 만났고, 길게 만난 친구들은 10년 넘은 친구들이 있어요. 태윤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왔어요. 뇌병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뇌에 압력이 가면 안 되니까 부는 악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피아노를 가르쳐 줄까? 아니면 이제 현파트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바이올린 이런 거는 못하고 첼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멜로디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치면 머리가 잘 이렇게 아프니까 악보를 보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따라서 해보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이렇게 음을 해주면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태윤이가 첼로를 잘하니까 콘트라베이스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게 좀 될까? 우리도 사실 악기 금액도 되게 많이 비싼 악기고, 또 첼로를 하다가 콘트라베이스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되게 의문이잖아요. 근데 마치 원래 콘트라베이스를 한 사람처럼 지금은 옆에 우리 선생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랑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해요. 음정도 베이스가 좀 더 낮고 첼로보다 무게도 달라가지고 힘든 것도 있잖아. 베이스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첼로에 비해. 긴장되기도 하는데 사람들한테 음악 들려주는 게 기분 더 좋은 것 같아요, 긴장보다. 장애인들이 예술을 할 수 없다, 무형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예술은 이 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를 보고 다른 수많은 오케스트라에도 기업에서 이게 정말 되는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많은 오케스트라에도 또 다른 장애 예술가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직업적으로 애들이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조금 의심도 있고, 정말 연습을 하고 사람들이 실력이 느는 거 보고 프로 연주자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하면은 정말 더 멋진 연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끝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무도 이만큼 해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잃지 말자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덤벙. 왜 덤벙을 팠을까? 덤벙이 선생 농사를 뭐지 짓기를 줘요. 물이 꽤 하거든요. 우리 요 동네는 예.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인력육성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2005년 1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대 농과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해안가에서 농사를 지을 때 쓰던 웅덩이를 둔벙이라고 하는데요. 이 둔벙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 목록에도 올랐습니다. 둔벙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장자리에 간단히 보면 물 웅덩이인데 그 물 웅덩이가 실제 이제 목적이 뭐냐고 보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파놓은 물 웅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실제 이제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게 쓸 수 있게 위해 조성해가지고 만든 이제 것이 둔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논, 습지, 생태 이쪽 관련된 전문가분들께서 먼저 이야기가 나와서 한 10년 전부터 고성 둔벙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도에 국가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둔벙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그 가치를 이제 증진하기 위한 그 사업을 받았고 2019년도에 이제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되고 2020년도에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덤벙 아프고 운물을 아프고 이랬는데 이제 학자들이 와서 우리 요 학자들이 와서 이름이 덤벙이라고 부르는 이제 정해서 이제 덤벙으로 지금 맹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그 당시에 덤벙 이렇게 했어요. 덤벙. 덤벙에 갔다 오라. 덤벙에 물포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요즘 요 몇 년 전에 붙어서 둔벙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 이게 표준말이구나. 왜 덤벙을 팠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천수답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배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밭농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조상님들이 물이 좀 피저가 난다든가 한쪽에 이렇게 파거든요. 그럼 거기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물을 고아놨다가 가물때에 그 덤벙에 고인 물을 적은 물을 갖다가 그 포태스로 배농사를 짓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덤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촌이 경지 정리되기 전에 있던 그 둔벙 형태가 고성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 보존이 되다 보니까 그 형태가 4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도 그대로 자리를 잡고 위치를 하고 이제 있으면서 동시에 그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지금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총명록이라고 구상덕 씨가 37년간 기록한 일기에 보면 이제 고성 지역에 샘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한 18세기 저술된 건데 고성 둔벙에 대한 역사성을 인정한 부분에서 중요한 자료로 되어 있고 지금 고성 박물관에 실제 그 자료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업유산이라고 하는 게 뭐 역사성, 뭐 문화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 뭐 자연 생태계 보존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동의라든지 참여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이라는 명칭이 붙다 보니까 이 둔벙을 지정이 됨으로 해서 자기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가할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라든지 설득 작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고 19년도에 제가 이제 발령받아 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2번, 3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다들 이 고성의 둔벙이 어찌 보면 고성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해가지고 그분들 설득도 이루어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이 되었습니다. 뭐 또 유산을 하면 너무 파는데 시장이 없을까? 걱정, 반반 걱정. 마을 해관에서 해를 1차, 2차, 3차, 4차 그냥 3차까지 있는가 싶습니다. 예.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또 문화재 향이 들어오면서 저 이장 갈무리배는 안 좋겠나 이런 마음이 꼭 해봐야 되겠으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상당히 이론을 하고 동의를 했어. 그래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제기달에 연연연연이 북년돼서 제라 제기달에 가서 만대로 북년되고 겨울 되면 할 일이 없다면 옛날에 소년 사람들 겨울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서로 품마시를 해가지고 우물 그 발짝에 되면 뭐 대잠 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 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거 딱 때려 꼽아주면 그 주위를 파서 물을 만들어서 물을 갚아서 덤벙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덤벙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짓지 그런 줄이에요. 처음부터 가뭄이 엄청 있지. 옛날에는 이 사촌도 물 하나 때문에 싸움하라고 시험하거든요. 밤 되면 막 잠도 안 자고 촛불 가고 막 물기 파고 물에 한다고 막 난리 안 짓습니까 당시에도. 그 정도 물이 귀하거든요. 우리 이 동네는 예. 그런데 둔벙이 생기면 이제 자기 덤벙 물 퍼니까 싸움할 필요 없지. 왜? 내 덤벙 내프는데 깊이 덤벙 내 덤벙 내프가 내가 논에 물 되는데 누가 내가 물을 아무도 없지거든요. 천수답이 떼가지고 말라지는 그런 배농사를 짓지 못하던 걸 둔벙을 이용을 해서 배농사를 짓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둔벙을 니도 파고 내도 파고 요즘이야 세상이 좋으니까 포크링도 있고 다양하게 공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꽃갱이, 깽이, 삽, 소시랑, 소쿠리, 바지개, 지게, 거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둔벙을 팠습니다. 둔벙은 4월 고구 전 논둑에 물기가 비친 곳을 골라 논 뒤쪽에 축조합니다. 둔벙 축조는 둔벙 파기, 집안 다지기, 지점 놓기, 돌 들여쌓기, 적심 넣기, 물자리 만들기, 논둑배기 만들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두 사람이 파는 게 아니고 보통 둔벙 하나를 갖다 파기 시작하면은 한 5, 6명 정도 이리 조를 짜서로 교덕에도 해가면서 네가 한번 파고 또 내가 한번 담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한 일주일, 10일, 큰 거는 10일, 15일 이렇게 더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가지고 판 거예요. 덤벙을 따지다 보면 이제 뭐 팽수 따라서 덤벙도 매일 또 팽자 덤벙이 시기고 세 팽자 덤벙이 시기고 한 덤벙 하기 한 2마디 정도는 돌릴 때 또 맞이에 그러니까 400팽 정도 팽수 따지면 한 400팽 정도는 덤벙 하나 가지고 물로 돌릴 때 했거든요. 그 정도 물이 많았습니다. 절반 정도로 이렇게 다 말라가 있는데 그 같은 논 도가리라도 구석에 보면 뒤쪽에 보면은 보통 뒤쪽으로 보면은 좀 축축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다 덤벙을 파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땅 지주하고 인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렸는데 20살도 못 됐어요. 그럴 때 내가 요 와서 덤벙 판기 요 하나 지금도 있어요 여기. 한 60년 된 거예요. 예, 이런 덤벙은 이제 내가 요 보수를 했는데 덤벙이 아주 적지 않습니까? 덤벙이 적다 구는 거는 물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그럼 지금 물도 맑음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저 정도 고이면 또 흘러가는 거예요.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벙을 적게 만들었고 여기 스스로 물을 퍼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여기 폭내리 가가 있었거든. 그럼 물을 어디다 던지고 저기다 던는 거예요. 이렇게. 퍼서로 여기다 던지면 저리 논을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안 나는 거는 크게 만드는 겁니다. 크게 만드는 게 벌덤벙. 일반 덤벙은 이제 그렇게 이제 물자리가 있고 벌덤벙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벌덤벙은 뭐냐고 하면은 덤벙을 파다 보면은 물이 안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메우기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주들이 그러면 벌안을 갖다가 배로 잡습니다. 크게 잡습니다. 크게 약간 둥글게 크게.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물 양을 많이 가두기 위해서로 벌안을 크게 잡는다. 그래서 그거는 벌덤벙 이름이 벌덤벙. 그 일반 덤벙 저는 두 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원절이 지냈다거든요. 한개 파면 물 많이 놀라고 절다하고 기원절 지내고 다 저랬어요. 파기 전에 뭐 또 사람이 혹 다치게 해서 만정제 그렇게 지내고 얼굴 파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뭐 많이 넣으면 물 많이 넣으라고 또 지내고 막 그런 맛이 지냈습니다. 막걸리하고 막 이런 걸 좀 갖다 놔놓고 그래 하는 지하 무슨 대장군 뭐 이런 거 들비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빌고 그래가지고 땅 지주가 막 절도 2번 3번 하고 예. 그리고 공을 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어릴 적 해도 우리도 덤벙에서 많이 놀았지. 목욕도 하고 갱물에 또 뭐 푹 들어주고 씻고 집에 가서 눈 자고 하니까 봄인데 뭐 빨래할 데가 없습니다. 갱물에 빨래 몰아다니면 그렇습니까? 그럼 전부 덤벙 가가지고 빨래 다니고 옛날 손빨래 있습니까? 거기를 보면 덤벙에 물이 잘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데는 막 미꾸라지도 있고 막 개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사는 그런 덤벙도 있어요. 밑에 보면 그 뻘 같은 거 그런 게 막 이렇게 있지 뭐 그래 이걸 파가지고 굵은 게 이런 게 미꾸라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한솥거리 입고 잡아가지고 또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논에 있는 물 웅덩이일 수도 있겠지만 습지로서는 접근이 됐을 때 그 가치라는 이런 부분은 무궁무진해진 게 있고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가뭄이 이제 닥쳤을 때 보면 실제 이제 덤벙이 바로 실질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세계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이 유산이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이란 고장의 고성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의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먼저 18, 9살 때 덤벙 팔 적에 제가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반지 파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덤벙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 덤벙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하수를 뭐 50m, 100m 뚫고 가지고 물이 뻥뻥 올라오는 그런 시대인데 조그마한 그 덤벙에 물 뭐 고이시면 얼마나 고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게 말이지 이걸 다 없애버리면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선조들이 어떻게 벼농사를 짓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덤벙을 팠다 그런 걸 갖다 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후손들에게,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된 학생들도 그걸 보고 배우고, 아,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벼농사를 짓단다, 그렇게 알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짐으로써 후손들이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존을 함으로써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요, 저희 집에 오시면은 먼저 웰컴티부터 먼저 대접을 해드리고요, 주문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먼저 저희 집에 제일 유명한 유자를 맛을 보실 거예요. 지금까지 맛보시지 못했던 유자라서요, 저희가 맛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유자의 신세계. 네. 유자가 유자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생과를 착즙을 해서 만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떤 느낌이지? 무슨 맛이에요?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드셔보시죠. 네, 유자를요, 착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는 향이 그대로 녹아있는 맛있는 유자 원액입니다. 네. 난 뭐 주문도 안 했는데 맛부터 보래. 난 아직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 준 게 없는데 대접부터 해주네.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남해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일찍 은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또 새로운 삶을 준비 중에 있는 홍장식입니다. 그 친구, 독일에 있는 친구가 와인 공장을 해요. 집이 와이너리를 하거든요. 자기 집의 와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농장 앞에서 시험을 해줘요,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가게에서 하면 어떨까 하고 시작한 게 지금의 시험 테이스팅. 뭐 유럽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물론 저기 남미 쪽 친구들도 있고 일본 친구들도 많고 중국이나 아시아계 친구들도 많고. 유자가 너무 성황이던 시절이라 유자 농사를 시작했던, 밤 농사와 유자 농사를 같이 했는데 밤은 등한시대고 유자가 아주 고급진 작물로서 각광받던 때가 있었거든요. 농사가 너무 싫었어요. 밭에 올라가서 거름도 줘야 되고 풀도 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고 싶었죠. 일단은 고등학교까지는 19살까지는 남해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 2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배워라. 하루에 7만 원씩 벌 수 있다.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엄마하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이거 20만 원 가지고 서울로 갈라네. 가라. 남해에 있지 마라. 그때부터 이제 서울 생활이 고난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죠. 네. 아무것도 없이 올라갔잖아요. 길에서 노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점도 해보고 골라 이런 것도 해보고 길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내공을 키운 것 같아요. 돈을 모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더 넓은 세상을 가보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일이 있는데 태권도 선수였어요. 제법 잘하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 태권도 사범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을 가지면 외국 가서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1년을 갔다 온 거예요. 호주로 갔었어요. 유태인 학교라고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제법 많이 받는, 그리고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저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좋은 기회였죠. 그 돈으로 학비를 대고
호주 다음에는 이제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만났던 룸메이트도 있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방문하면서 다녔어요.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집사람인데 진지하게 헤어지자고 그런 거예요. 난 못 믿겠다. 돈 벌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기면 여행 가자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돈도 좀 벌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사업을 찾아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외국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있긴 한데 구제라고 그래. 헌옷. 백화점 가면 10만 원대에 사야 될 옷들을 뭐 10,000원도 안 되는 10,000원, 20,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네, 이쁘기도 하고. 제가 내려온 게 2017년? 그 전까지 회사의 대표로 있었죠. 바닥부터 시작해서 톱 아닌 톱. 여기까지 왔을 때 정말 성장의 가도로 갔을 때 그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루에 4시간 자고 일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보면 한량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조금 일찍 은퇴하는 것도 인생에서 너무나 멋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이 50 전에 은퇴하는 게 꿈이었는데 실제로 저질러 버렸죠. 그렇게 싫어했던 유자가 귀향을 생각할 때쯤에 이렇게 매개가 되어줄 줄은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남해 삼동면 지족에 있는 집성촌이 홍씨 가문 집안이에요. 다 육촌들이 전부 지금도 유자 농사를 하고 있어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성공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집집마다 남해 마당에 유자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해 사람들한테는 유자는 너무 친숙하고 또 너무 흔하고 너무 가까운 과일인 것 같아요. 뭐 유자라면 그 유자 우리 집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신 분들은 남해가 유자가 유명해? 뭐가 다른데? 뭐가 특별하지? 탱자하고 원래 유자 재래종하고 이렇게 접목을 하는 게 이제 대량 생산종이에요. 해충에도 강하고 알도 아주 커지고. 근데 남해 유자는 품종이 아직도 옛날 유자예요. 알이 작은 토종 품종이에요. 껍질의 두께가 아주 두꺼워요. 과일이 작으니까. 껍질에서 나오는 그 오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향이 대단히 대단해요. 유자의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는 유자청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찾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자. 경쟁력을 먼저 갖춰야 되잖아요. 원래 본업인 여행가로서 다시 일본을 가보죠. 일본에는 과연 유자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한 집은 카스테라 집이에요. 100년 동안 카스테라만 만드는 집인데 그 집에는 유자 카스테라가 있어요. 유자를 가지고 유즈히메라는 술이 있어요. 가장 많은 소비를 이끌어낼 만한 했던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자 원액 사업이었어요. 수십 개의 유자를 짜 넣어야지 한 병을 만들 수 있는 게 원액이잖아요. 끓이지 않아도 바로 희석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유자 주스, 유자 에이드, 유자 칵테일, 유자 맥주, 유자 소주, 하이볼, 샐러드, 뜨거운 차,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남해 유자가 신맛이 덜해요. 토종 유자가. 생과를 한번 씹어 먹어보면 먹을만 해요. 그냥 섭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자라고 해본 거죠.
남해에 제가 어릴 때는 8만이라는 인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4만이에요. 그 없어진 4만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남면인데 바다가 태평양을 보는 바다거든요. 호텔들도 이쪽에 큰 게 있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지를 많은 신혼부부 찾는 것 같아요. 성인들 중에 신혼부부들도 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동기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 산업을 앞에 내세워서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나가기는 싫어요. 뒤에서 서포팅이죠. 서포팅만 해주고 싶어요. 올해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버려지는 유자가 없게끔 생원액으로 직접 착점할 수 있는 공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남해 삼동면 지족에 있는 집성촌이 홍씨 가문 집안이에요. 다 육촌들이 전부 지금도 유자 농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남해에서 유자 농사를 50년간 재배한 홍선표입니다. 이 풀 언제 뱄습니까? 누가 다 뱄노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 짓는지 모르게야.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유자 농장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3,000평 넘어 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일을 하죠. 이게 가능한가요? 3,000평을? 밤만 모으면 와서 일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 유자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다른 과일은 낙엽수가 돼가지고 겨울에는 이제 휴men기 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니면 수시로 일을 하니까 가능하죠. 유자의 생화사를 볼 것 같으면 1월은 휴men기, 그다음 2월은 하하분화기, 3월은 신초 생장기, 4월은 새순, 새순이 이제 돋죠. 5월은 이제 꽃피는 시기, 6월은 이제 유가기, 7월은 낙가기, 8, 9월 이제 비대기 때 싹 올라가죠. 10월은 이제 노랗게 착색이 들면서 가마가 크죠. 그 11월 달 되면 수확되는데 남해 유자는 서리를 3번 맞아야 돼요. 서리를 맞으면 세포가 살 시들어지면 죽어요. 그러면 그때 향이 확 나거든. 서리를 안 맞고 수확하게 되면 향이 아주 저조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남해는 보통 11월 하순에서 12월 초에 수확을 하죠. 유자는 마이너스 한 9도, 10도 일이 내려가게 되면은 내한수 약해가지고 많이 얼어 죽죠. 유자는 남해는 해양성 기후예요. 남해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의 산란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쪽 해협의 바다의 산란강을 딱 받죠. 이것은 또 해풍을 또 받아야 돼. 그리고 토양은 너무 산성도 안 되고 너무 알칼성도 안 되고 한 중성 정도 이런 데서 잘 자랍니다. 유자 나무의 뿌리는 대대종은 직근성이 밑으로 내려가고 팽자모가 정근성이기 때문에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의 토종 유자는 깊이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약간 바람에도 약간 견디는 힘이 강하고 그렇죠. 나무 하나에 보통 한 7, 80만 원 이 정도 이제 수입 올라오고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대학교 등록금이 한 70만 원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나무를 하고 나무가 한 두서너 그루만 있어도 1차, 2차 등록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나무를 하고. We have achieved something together, I think, of considerable moment. With your approval, therefore, I gavel the Uruguay round as concluded. 우루과이 대체 작목으로 고흥군에서 무엇이 제일 좋겠나 해가지고 유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자를 심은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고흥이 제일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나 남해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유자 농장 포기한 사람들이 약간 많죠.
노령화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까지 늘면서 경남의 유자 생산 면적은 지난 2008년 395헥타에서 올해는 140헥타로 65%가량 줄었습니다. 씨에서 유자의 성가수가 되기까지는 한 15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과일 나무들은 그만 5년 이내에 열매를 보는데 유자만은 상당히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자 재배하는 농가들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시 하나에 이파리 하나, 가시 하나에 이파리 하나. 이 가시나무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오늘 서가 있는 이 복장은 그냥 평상시복인데 작업할 것 같으면은 청바지 입고 청잠바 입고 가죽장바지 입고 하이바 쓰고 이렇게 작업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높은 이것이 도장지예요. 도장지인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잘라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다리 작업을 많이 합니다. 나무 수령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서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유자나무는 검옥색이기 때문에 약간 크게 올라가죠. 참 어려워요. 힘들어. 그럼 땀이 뿌럭뿌럭 나죠. 그럼 매일 하루에 샤워를 서너 번 해야 되고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이 나무가. 올해는 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그냥 뭐 간수 스프링클 안 돌려도 되고 그대로 놔놓습니다. 아마 풀만 막 치고 풀을 치게 되면 이제 청초액비가 돼가지고 9월달에 비대기 때 그럼을 해야 되는데 비가 잦아서 그럼도 안 했어요. 막 풀 치고 청초액비가 바로 뽑아먹고 이제 크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뭐 좀 많이 크잖아요. 올해는 좀 괜찮아요? 네, 올해는 그럴 때 태풍도 막 다 비켜가고. 올해는 아마 많이 안 죽었어요. 올해는 나무가 지난해 좀 추위가 왔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그런 대로 뭐 죽은 나무 별로 없고. 유자가 생각보다 소비가 많이 안 일어나요. 먹기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해봤죠. 제가 남해군 특산물 유통협의회 할 적에 내가 그 제주도 가봤어요. 제주도에는 강귤 뭐 한라봉 이런 게 많잖아요. 관광버스가 딱 그 뭐 이거 특산물 판매점 그딱 딱 떼더만은 10,000원짜리 그 여행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막 팔더라고. 초콜릿을 팔더라고. 제가 그래서 야 그럼 남해는 유자 원조의 고장이 남해인데 남해 유자를 가지고 초콜릿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수제 초콜릿 돼 가지고서 실패를 했어요. 여름 되게 찐득찐득 이러더라고. 시행착오를 한 1년 겪었습니다, 이게. 그래, 지금 이제 유자할배 남유자빵이라고 이렇게 생산돼 나오는데 그 빵은 그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시식을 해가지고서 젊은이들 맞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료가 좋은 겁니다. 유기농 유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유통 동생이 야, 이거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발전 단계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오면은 남해 딱 하기 때문에는 남해 유자빵은 여행객 때 다 사갑니다. 내년에는 버려지는 유자가 없게끔 생원액으로 직접 착즙할 수 있는 공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유자에 한해서는 남해에서 모든 농가가 조금 더 나아지게끔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유자 가공 공장 사업을 또 계획 중에 있어요. 네. 지역의 상품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소득과 또 보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모델이 되어보기를 또 희망합니다. 네. 올해 계획은 이 한 20톤 되는 유자를 거의 다 빵으로 내년에 소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남해 유자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뭔가 알리기 위해서는 유자빵으로서 남해 유자 탁 찍혀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라도 꼭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걸 포부가 있죠.